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사이먼 북스에서 펴낸 지방이 범인입니다. 비만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구해줄 책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서문.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 아직까지도 고기와 지방이 몸에 좋다는 망령이 이 지구상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축산업계와 식품회사에 엄청난 지원을 받아 그들의 수익을 창출해주는 의사들의 논문과 서적들이 방송가와 서점가를 망령처럼 떠돌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던 고지방 옹호론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당신은 황제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다이어트는 고기와 지방과 채소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이다. 역사는 1972년으로 올라간다. 로버트 애킨스 박사가 나타났다. 1972년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2002년에 새로운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출판한다. 수도 없이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다이어트를 추종했고 그의 식사법을 따랐다. 그러나 하늘에서 지구에 내려온 메시아처럼 예수와 같은 영광을 한 몸에 받던 애킨스는 그의 4월 첫 번째 심장마비를 겪는다. 그는 독자들에게 동맥경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1년 후 다시 뉴욕 맨하튼에서 걷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후 스티븐 번스 박사도 역시 같은 맥락의 책을 썼다.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지방을 먹어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1년 다이어트와 심장병,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책을 냈다. 스티븐 번스의 식단 역시 버터, 크림, 계란, 고기, 유제품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는 2004년 42세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겨우 42세였다. 로버트 수 박사도 있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마취과 의사인 그는 2009년에 탄수화물이 당신을 죽인다라는 책을 발간했지만 그에게 갑자기 통풍이 찾아왔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그 통풍 말이다.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요산 수치가 불안정해져 통풍이 발생하기 쉽다. 과도한 고기 섭취가 통풍을 유발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동맥경화로 인해 71세에 사망하게 된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책을 출판한 지 4년 만에 동맥경화로 사망했다. 세스 로버츠 박사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다. 고지방 다이어트 옹호자였던 세츠 로버츠는 구석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고 고지방 섭취가 타당하다고 믿게 되면서 엄청난 양의 포화지방을 먹기 시작했다. 2007년 샹그릴라 다이어트라는 책을 출판했다. 버터를 먹으면 소화 계산이 빨라진다는 주장을 하며 매일 66g의 버터를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먹기도 했다. 하지만 세스 로버츠 역시 2014년 61세의 나이로 산책 중 쓰러지면서 사망하게 된다. 사인은 폐쇄 관상 동맥질환, 심장 비대증이었다. 책을 출판한 지 7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이들뿐이던가? 옐친, 네루, 처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렇다. 모두 위대한 정치가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옐친은 동맥경화로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네루도 뇌졸중으로 앓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처칠도 2번의 뇌졸중을 앓다가 3번째 결국 사망했다. 위에 열거한 모든 사람들은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고기와 지방을 먹어야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면 그들 모두 심장마비와 같은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말이다. 책의 전반부에 너무 슬픈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세상엔 기쁜 이야기도 넘쳐나는 법이다.
음식을 바꾸어 사망 직전에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나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병원은 매년 수많은 환자가 몰려와 세계적인 심장센터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실 외과 의사는 수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치명적인 질병과 싸울 수도 있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내과 의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몇 달밖에 살 수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환자에게나 의사에게나 가장 힘든 일이다. 적어도 1985년 전까지는 그랬다.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은 미안하다는 의사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내려지는 사망 선고였다. 환자들의 사기를 꺾는 가장 심한 말은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다.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수술을 실행했는데도 말이다. 심장수술, 혈관 확장 시술, 스텐트 시술 등 첨단 의학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의사도 어찌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성기능을 잃게 된다. 거의 대부분 가슴 통증과 협심증이라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환자는 너무 고통스러워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여서 앉아서 잠을 청해야 한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밖에서 조금 걸을 수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통증 없이 병실을 걷기가 힘든 처지가 된다. 그야말로 반송장이 되는 것이다. 환자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나는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기름에 튀긴 패스트푸드와 스테이크, 그리고 유제품과 이별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이다. 한마디로 지방을 식탁에서 없애라는 말이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서구인들이 먹는 음식과 전혀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의사가 내린 사망 신고서를 부활 신고서로 바꿀 수 있다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성경에 나오는 무덤에서 부활한 나사로처럼 말이다. 더 나아가서 현재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심장질환은 수술용 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번에 없앨 수 있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다. 나는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2년 동안의 실험 결과를 당신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사망 예정서를 받아들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환자 18명 모두를 살려낸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많이 현명해졌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심장병이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연구를 하기 전에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개인적으로도 심장병은 내게 엄청난 위협이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의사인 아버지는 42세에, 역시 의사인 장인어른은 52세에 처음 심장병에 걸리셨고 그 이후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모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찾기 위한 각종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저지방 식사, 즉 식물식이다. 한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 맥두걸 박사와 딘 오니시 박사가 음식 습관을 바꾸어 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 서부에서 나는 동부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대부분의 환자들은 지금 모두 새 생명을 얻었다. 나의 권유로 음식 습관을 바꾼 대부분 환자들의 심장병은 완치되었다. 심장병뿐만 아니라 모두 날씬해졌으며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도 치유되었다. 당신도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바로 환자들이 약물과 수술 없이도 심장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그들은 나의 신념을 재확신시켰고 그로 인해 나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치료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혈관 질환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만성 질환의 범인이 지방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셈이다. 이 책은 처음 내게 몸을 위탁해온 환자들의 것이다. 나는 다만 기록했을 뿐이다. 그들은 관상 동맥 질환의 치료라는 실험에 세계 최초로 동참했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물론 모두 살이 빠져 날씬해졌고 영혼이 맑아오는 것도 체험했다. 우리는 모두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육체와 영혼이 맑아질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단순하게 먹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 이제 내 환자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 살 안 찌고 병 안 걸리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다. 나는 이 책의 여러 장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살을 뺄 수 있고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심장병을 비롯한 어떠한 질병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장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장이므로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지나친 비만으로 인해 혈관 질환이나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앞으로 절대 살이 찌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 중요하다. 핵심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살은 왜 찌는지 생각해보자. 인간이 섭취한 음식에 독성 물질이 있으면 간에서 1차로 걸러진다. 걸러지지 못한 독성 물질은 신장으로 보내 여가 시스템을 통해 제거된다. 신장뿐만 아니라 땀, 오줌, 대변, 호흡 등으로 배출된다. 배출하지 못한 독소는 체내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독소가 10개인데 매일 15개씩 들어온다면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어디로 가겠나 말이다. 이제 인간의 몸은 위험해졌다. 바로 이때 우리의 현명한 몸은 살기 위해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노폐물을 저장한다. 그 장소는 어디일까? 그렇다. 바로 지방세포다. 살이 찌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내기 위한 안간힘의 자생 노력이라는 뜻이다. 과다한 독소가 혈액에 침투하면 목숨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일단 지방이라는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데 독소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몸은 지방과 수분을 늘려서라도 독소를 저장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한마디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붓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살기 위해서 몸을 불린다는 말이다. 당신이 아무리 적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독소 가득한 음식만을 먹는다면 살이 찌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지방은 또한 수분과 친화력이 있어서 수분도 불러 모아서 독소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살을 찌우고 수분을 불러 모아 지방 속에 독소를 품는 셈이 된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이다. 체중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살이 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소를 많이 품은 음식, 즉 동물성 음식과 공장 음식을 좋아한다. 우리 인간은 700만 년 동안 이런 독극물들을 대량으로 먹을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이 대량의 독극물들을 먹고 완전히 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하지 않았다. 얼마 전 센세이션한 뉴스를 읽었다. 미 중부지방에 독수리 수십 마리가 집단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학자들이 달려갔다. 그들의 시체를 분석한 결과 죽은 독수리들은 모두 죽은 늑대를 먹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죽은 늑대들은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의 시체를 먹은 것 또한 밝혀냈다. 육식동물인 늑대들이 소를 먹었는데 왜 죽었을까? 알아맞혀 보시라. 그렇다. 그 소가 바로 과도하게 농약이 침투된 풀을 먹고 병으로 쓰러진 소였기 때문이다. 농약이 많이 묻은 풀을 먹은 소였고 항생제 기본적인 사료를 먹은 소였기 때문이었다. 과학자들이 모두 밝혀냈다. 야생의 늑대와 독수리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독성 물질을 먹었으니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도 아니다. 늑대와 독수리가 야생의 소를 먹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 잠깐 환경의 피해를 낱낱이 고발하기로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육식의 종말의 한 대목을 살펴보자. 일부 사육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험적으로 마분지, 신문, 톱밥을 사료에 첨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몇몇 공장형 농장에서는 닭장이나 돼지 우리에서 분뇨를 수집하여 그것을 유구 사료에 직접 섞기도 한다. 정상적인 사료를 먹이는 경우보다 그 외의 사료를 먹이면 30% 정도 더 빨리 체중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미 식품의약청 관리자들은 몇 비육장에서 비료를 줄이고 동물들의 체중을 좀 더 빨리 불리기 위해 사료에 산업오수와 기름을 첨가하는 것이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라 쓰여 있는가? 정상적인 사료를 먹이면 살이 안 찌기 때문에 산업오수와 기름을 첨가하면 30%나 더 빨리 체중이 불어난다고 쓰여 있지 않은가? 소에게 그런 독성 물질을 먹이면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 독성 물질을 지방과 수분 속에 품어서라도 살기 위해 살을 찌우는 것이다. 소도 살기 위해 몸을 붓게 만드는 것이다. 죽지 않기 위한 소의 자기 처방인 것이다. 인간도 살찐 소와 똑같이 살기 위해 살을 찌운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기를 바란다. 마트에 그 소의 시체들이 있다. 자기를 신선해 보이도록 해주는 약품으로 목욕 재개하고 지금 정육점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 소들의 젖을 짜서 표백을 하고 약품 처리를 한 우유와 치즈가 마트에 앉아 당신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말이다. 살이 안 찔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살이 빠지는 방법은 그렇다. 독성 물질을 몸에서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는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만 하면 평생 살이 안 찐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독성 물질을 몰아낸다는 말인가? 이제까지 내가 계속 주장해온 식물식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아주 많은데 이것이 독소를 배출하는 천연 약품이라는 말이다. 또한 각종 통곡물에는 섬유질이 많은데 이것이 몸속의 기름때를 몰아내주는 청소부라는 말이다. 인간은 왜 육식동물이 아닌가? 나는 식물식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책들과 건강과 의학 서적을 참 많이 읽었고 채식 의사들과도 많은 토론을 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인간이 침팬지에서 갈려나와 식물식을 하면서 진화했고 식물식을 하도록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자가 96.4%가 일치한다. 침팬지는 거의 대부분을 과일과 나무잎을 먹으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침팬지나 우리 인간이 육식동물로 진화했다면 우리에게는 악어나 사자처럼 고기를 뜯어먹기 좋게 송곳니가 발달했을 것이다. 인간의 치아 구조는 과일을 베어먹기 좋게 앞니와 송곳니가 나있고 과일과 채소와 곡물을 갈아 먹도록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다. 사자나 호랑이나 개나 고양이나 악어처럼 아주 날카로운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인간의 내장 구조는 과일과 채소와 곡물을 소화시키기 쉽게 장의 길이가 10mm 정도 길게 발달되어 있다. 만약에 인간이 육식동물이라면 동물성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장이 짧게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손은 또 어떠한가? 사자나 하이에나처럼 얼룩말과 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을 갖추었는가? 우리의 손은 겨우 과일을 따먹거나 채소를 채집하거나 뿌리식물을 뽑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일 뿐이다. 그렇게 700만 년 진화해온 것이다. 인간의 후각은 또 어떠한가? 야생의 세계에서 사자는 2km밖에 있는 들소의 냄새를 맡아낸다. 하이에나는 죽은 시체의 냄새와 피냄새를 반대편 산에서도 맡아낸다. 당신의 집에서 키우는 개도 멀리서 달려오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와 냄새를 정확하게 알아차린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
불로 굽거나 양념하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고기 냄새를 우리 인간은 맡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후각은 야생 그대로의 사과, 포도, 복숭아의 향기는 사자보다 하이에나보다 더 잘 맡아낸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밀림을 헤맨다고 생각해보자. 배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에 눈앞에 야생 상태에 살아있는 사슴 한 마리와 사과 한 바구니가 나타났다. 당신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사슴의 목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꽂을 것인가? 향기로운 사과에 부드럽게 손이 닿을 것인가 상상해보라. 더 이상 인간이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말이다. 호모 사피엔스보다 먼저 출발한 호모 에렉투스는 육식동물로 밝혀졌다. 그들의 뼈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30세 이상을 산 호모 에렉투스의 뼈를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식물인간인 우리의 진짜 조상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이상 식물식을 해옴으로써 현재의 긴 수명과 건강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1만 년 전 우리 인간은 각종 동물을 인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과다한 육식 생활을 하게 된다. 거기에다 비교적 최근의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은 각종 공장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비만과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과도한 동물성 음식과 공장 음식은 700만 년 인간의 진화 역사에 비하면 너무도 낯선 음식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베이컨과 깡통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화해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내가 18인의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불러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첫 한 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첫 한 끼를 완전히 식물식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면 반 이상 성공한 셈이라는 교훈이다. 한 끼를 먹어보니 나쁘지 않았고 하루를 지내보니 괜찮았다면 성공하기가 쉽다. 그렇게 일주일만 지내면 한 달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이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 당신은 빼도 박도 못하는 식물식의 신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식물식의 신도에게는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11조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이 신도가 되기만 하면 한 달 만에 최소한 5에서 10kg를 감량할 수 있고 매일 억지로 먹어야 했던 한 주먹의 다이어트 약과 고혈압약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게 될 뿐이다. 나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8인의 나사로가 그 증거다. 나는 최고의 종교 형태를 부뚜막에 올려놓는 찬물 한 사발이라고 생각해왔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말이다. 거기에는 돈이나 비즈니스가 관여하지 않는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찬송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11조를 해야만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억압하지도 않는다. 다만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부뚜막에 올려놓은 찬물 한 사발과 같은 마음뿐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을 읽게 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오히려 많은 시간을 무보수로 할애해야 할 때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인생에 참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내가 몇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약과 수술로는 비만과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신념에 따라 돈과 명예를 버리고 채식 의사의 길로 늦은 나이에 방향을 선회하였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중의 상업용 다이어트 판매자이거나 이렇게 하면 심장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중의 의사였다면 이런 책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식물식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이 먹던 대로 먹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초원을 뛰노는 말이 풀만 먹고 지나 했듯이 말이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사자가 얼룩말과 사슴을 먹고 지나 했듯이 말이다.
초원의 얼룩말 중에서 비쩍 마른 말이 있었던가? 살이 너무 쪄서 달리지 못하는 과체중의 말이 있었던가? 초원을 호령하는 사자 중에서 너무 살이 쪄서 침대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사자가 있었던가? 그러나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 당신이 불과 일주일만 식물식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식물식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과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양배추의 아삭아삭한 촉감을 즐기게 되고 찐 감자와 현미밥의 달콤함에 빠져들 것이다. 우리 인간의 조상들이 먹던 그 음식에서 말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일주일, 한 달을 통과할 수 있고 마침내 배불리 먹으면서도 평생 살찌지 않는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가지면서 살게 될 것이다. 심장병이니 고혈압이니 당뇨라는 말 또한 평생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 말이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18세기의 지성인 칸트가 한 말이다. 당신이 식물식이라는 형식을 채택하는 순간 육체의 정화작용뿐만 아니라 영혼의 정화라는 내용 또한 바뀌게 될 것이다. 음식을 통해 맑은 몸과 영혼을 갖게 되었고 심장병을 완치한 18명의 뚱보 친구들이 그 증거다. 다시 심장병으로 돌아가 보자. 앞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이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나의 태도는 조금 가격하기도 하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것이라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모든 일관성은 12년에 걸친 나의 실험과 30여 년 가깝게 다양한 환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해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성공이 의학계와 각종 언론 매체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것도 사실이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의사였던 루퍼트 텀블은 이렇게 말했다. 진실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나중에 폐기되었을 때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진실이라면 용서받을 수 없다. 지방이 많은 식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심하게 되지만 무지방이라고 공표한 음식은 더 많이, 더 자주 먹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연탄가스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스컹크의 방귀 냄새도 피할 수 있다.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나면 불을 끄면 된다. 이처럼 눈에 보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 덜 위험하다. 바로 이처럼 무지방이라는 탈을 쓰고 당신의 육체를 소리 없이 공격하는 은밀한 지방을 당신은 안심하고 먹겠다는 말인가? 무지방, 지방 제로의 탈을 쓴 늑대들이 마트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시작해서 크래커, 프레츠, 쿠키 등 셀 수도 없이 많아졌다. 상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성분 표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의심나는 것이 있다면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전화를 걸어봐도 좋다. 결코 부끄럽거나 째째한 일이 아니다. 당신은 현찰을 지불함으로써 그 회사를 살찌우는 사람이므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봐도 담당자들은 언제나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 솔직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물론 그들도 제품 속에 숨어있는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떠한 해를 가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만 말이다. 약품은 때로 심리적인 안정감도 준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기 원한다. 실험 초기 단계에서 나는 확실히 느꼈다. 조 크로우와 아브라함 브리크너도 빨리 효과를 보지 않았다면 초기에 실망해서 탈퇴했을지도 모른다. 효과를 빨리 눈으로 확인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도 그들은 드라마틱하게 마음을 바꾸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식물식을 일주일 만에 실천하게 된다는데 의사인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숫자를 보여줌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 이제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함으로써 한 인생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필요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껌이나 사탕이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기억하기 바란다. 약물 혼자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평생 사탕을 입에 물고 산다면 폐암에 걸려서 사망하기도 전에 당뇨병에 걸려 사망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약물과는 달리 식물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 외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